한국 구식 수사 방법으로 뭘 하겠어? 방해 말고 꺼져!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당당하게 말하는 미국 여자의 목소리가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FBI 요원 제시카 톰슨, 28배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며 한국 형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그 오만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대급 미궁 사건의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월 어느 추운 아침,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프리미엄 호텔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소 직원이 10층 스위트룸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광경이었죠. 침대 위에 누워있던 25살 미국 여성 사라 윌슨의 목에는 선명한 목 졸림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푸른 눈은 이미 생기를 잃은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명동 거리를 가득 메웠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출동한 김민준 형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30살의 그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7년째 강력사건을 담당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달랐어요. 사라의 지갑 안에는 현금 300만 원과 신용카드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명품 가방과 여권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더 기괴한 것은 성폭행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의 마른 체형과 차분한 표정 뒤에는 남다른 관찰력이 숨어 있었지만 동료들은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형사 정도로만 생각했죠. 민주는 호텔 복도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저지른 범죄 같았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미국 대사관에서는 강력한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 성명서까지 발표했죠. 경찰청장은 비상이 걸렸고 강력범죄수사대 전체가 이 사건에 매달렸지만 단서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던 날 인천공항에서 한 여자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입국장을 나섰어요. 금발 머리를 뒤로 넘기며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은 그녀가 바로 FBI에서 파견된 제시카 톰슨이었습니다. 키 168cm의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마치 패션 모델처럼 우아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서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FBI 요원 제시카 톰슨입니다.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기자들에게 인사한 그녀는 이어서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어요. 이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수사진들이 국제적 감각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제시카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FBI 아카데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개한 후진국 정도로 보였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강력범죄수사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시카는 한국 경찰들을 훑어보며 실소를 터뜨렸어요. 이게 한국 경찰의 전부인가요? 통역관을 통해 전해진 그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주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제시카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완벽한 외모, 그리고 서슬 퍼런 기세에 동료들은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민준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범인의 심리 프로파일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둘째, 피해자의 동선 분석도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한국 형사들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FBI의 과학적 수사 기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할 때 민주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 아가씨가 알고 있는 건 교과서에 나온 이론뿐이구나. 브리핑이 끝난 후 제시카는 민준을 포함한 몇 명의 형사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제가 주도해서 수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말했어요. 혹시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들에 대해 의논해 볼 수 있을까요? 제시카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김민준입니다. 미스터 김, 당신이 FBI 수사 기법에 대해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제시카를 더 자극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보내는 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한국 경찰들이 며칠 동안 해결 못한 사건을 제가 이틀 안에 끝낼 테니까 잘 구경하세요. 제시카의 도전적인 말에 다른 형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민준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혼자서 사무실에 남아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제시카가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김,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민준은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시카는 민준의 책상 위에 팔짱을 끼고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맞춰봐. 너가 나 임신시키는 거야? 도발적인 농담에 이어 그녀는 더욱 자극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 사건 해결하면 내가 결혼해 줄게. 사무실에 있던 다른 형사들이 모두 돌아보는 가운데 제시카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물론 농담이에요. 한국 남자들이 이런 사건을 해결할 실력이나 될까 싶어서요. 민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상황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어요. 이태원에서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태원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게스트하우스는 평소라면 외국인 배낭여행객들로 북적였을 텐데 그날 밤만큼은 경찰 테이프와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데이비스, 29살의 영어 강사였던 그녀는 이제 차가운 시체가 되어 2층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 사라와 똑같이 목에 선명한 목졸림 흔적이 남아 있었고 역시나 성폭행이나 금품 갈취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무장갑을 끼고 현장을 살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범인은 분명 같은 놈이야. 하지만 왜 이렇게 깔끔하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장 검증이 끝났고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 겨우 2시간 정도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그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와 캔커피로 아침을 때우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민준의 아내는 벌써 몇 달째 남편이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며 불평이 많았지만 그는 이 연쇄살인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청장의 긴급 소집 명령이었어요. 오전 9시 정각 대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전날과는 달리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빨간 립스틱을 발라 더욱 도도해 보였고 손에는 두툼한 파일 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제시카는 한국 형사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군요. 한국 경찰의 허술한 수사 때문에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시카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며 마커를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 사라 윌슨, 25살 관광객. 두 번째 피해자 에밀리 데이비스, 29살 영어 강사. 둘 다 미국인 여성이고 혼자 한국에 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붙이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FBI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범인은 아마도 30대 한국인 남성이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열등감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브리핑을 계속하는 동안 민주는 어제 현장에서 발견한 작은 디테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에밀리의 핸드백에서 발견된 지하철 카드, 그리고 그 카드의 사용 내역을 보면 분명히 범인과 만난 장소를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그런 세부적인 조사보다는 큰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태원과 명동 일대의 모든 호텔과 숙박업소를 전수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여성과 접촉한 모든 한국인 남성들을 용의선상에 올려야 합니다. 경찰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FBI 요원님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는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혹시 피해자들의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범인과의 첫 접촉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시카는 민준을 쳐다보며 한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은 정말 시시콜콜한 것들에만 관심이 많네요. 범인을 잡으려면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말이에요. 다른 형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시카는 민준에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스터 김,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촌스러운 수사 방식으로는 이런 국제적인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요. 민주는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시카는 민준의 시큰둥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말에 주눅 들거나 화를 내기를 기대했는데 이 한국 형사는 너무나 덤덤했거든요. 오후 2시 제시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는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들어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제시카는 능숙하게 영어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FBI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최단 시간 내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한국 경찰과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시카는 잠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현지 수사진들과도 협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 면에서는 FBI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민주는 사무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중계방송으로 지켜보며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동료 형사 하나가 다가와서 툴툴거렸어요. 야, 민준아, 저 미국년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 모두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범인이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 분명 둘 사이에는 공통된 접촉 지점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서 이태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클럽 앞에서 그는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이태원 거리는 여전히 외국인들로 북적였고 각종 언어들이 뒤섞인 소음이 밤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는 에밀리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에 정체불명의 번호로 10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해지된 선불폰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주는 에밀리가 다니던 영어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학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에밀리에 대해 말해줬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선생님이었어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었고요. 민준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던 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가 최근에 한국 문화체험 관련 앱을 다운받아서 전통 음식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했다는 거였어요. 민준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게 단서야. 한편 제시카는 FBI 본부와 화상회의를 하며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들의 수사 능력은 예상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기초적인 프로파일링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 상관이 물었어요. 현지 협조는 어떤가? 제시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제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사건을 해결할 자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혼자서 한국문화체험앱 운영업체를 조사하고 있을 때 제시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미스터 김 또 혼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민주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제시카는 민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앱? 정말 한국적인 발상이네요. 범인을 잡으려면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체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시카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말했어요. FBI에서는 범죄 심리학과 행동과학에 기반해서 수사를 진행해요. 당신들처럼 이것저것 뒤지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민주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잖아요. 제시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했어요?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안에 해결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시카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던 다른 형사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시카는 민준의 책상을 손으로 탁 치며 다시 한번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기를 하죠. 이 사건을 누가 먼저 해결하는지 봅시다. 만약 당신이 이기면 뭘 원하는데? 나랑 데이트라도 하고 싶어? 사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시카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농담이에요. 이 사건 해결하면 내가 결혼해 줄게. 모든 형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민준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시카는 민준의 담담한 반응이 더욱 기가 막혔어요. 정말 자신 있는 거예요? 민준은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남에서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는 긴급 소식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오피스텔 15층에서 발견된 세 번째 피해자 제니퍼 리는 32살의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녀의 시신 역시 앞선 두 피해자와 동일한 수법으로 목 졸림 당한 상태였고 방 안에는 여전히 어떤 격투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민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시카는 이미 와 있었고 FBI 방식대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물은 우선 FBI 분석팀으로 보내주세요. 한국과학수사대는 나중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만 참여시키겠습니다. 제시카의 일방적인 지시에 한국 형사들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했어요. 민주는 조용히 제니퍼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정리되어 있는 드레스룸, 벽면을 가득 채운 비즈니스 서적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그녀의 성공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시선을 끈 것은 침실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전단지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통차 문화체험이라고 적힌 그 전단지는 앞선 피해자들과의 연결점을 암시하고 있었죠. 민주는 몰래 휴대폰으로 전단지를 촬영했습니다. 제시카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혼자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미스터 김, 거기서 뭐라고 계세요? 제시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민준에게 다가와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혹시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게 없네요. 제시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청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언론과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경찰청장은 탁자를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할 건가? 시민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어. 강력범죄수사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 이게 최선이야? 경찰청장의 호통이 회의실을 진동시켰습니다. 제시카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여겼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FBI에서는 이미 범인의 프로파일을 거의 완성한 상태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시카에게 집중됐어요. 범인은 3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으로 아마도 IT나 기술 관련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정교한 범행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어요. 경찰청장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검거가 가능할까요? 제시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이틀 길어도 3일이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민준만은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시카의 프로파일링이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범인을 잡으려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혼자서 사무실에 남아 세 피해자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라 윌슨 마이너스 관광객, 에밀리 데이비스 마이너스 영어 강사, 제니퍼 리 마이너스 사업가.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달랐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같은 경로로 범인과 접촉했을 거였어요. 민주는 오늘 촬영한 전단지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전통차 문화체험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인사동 전통찻집 가온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민주는 즉시 컴퓨터를 켜서 인사동 전통찻집 가온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으로 된 찻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인사동에는 가온누리라는 전통 찻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매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거다. 이게 범인과 피해자들의 접촉 지점이야.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민준은 개인적으로 인사동을 찾아갔습니다. 가온누리 찻집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었어요. 찻집 사장에게 최근에 미국인 여성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워낙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찻집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찻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인터넷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 사장은 최근에 외국인 여성 몇 명이 한국인 남자와 함께 온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자는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데이비드인가 뭐 그런 서구식 이름을 쓰던데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용의자 정보를 얻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시카였어요. 미스터 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습니다. 민준이 거짓말을 했지만 제시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일 월요일에 중요한 브리핑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세요. 제가 범인을 거의 찾아냈거든요. 전화를 끄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시카는 아직도 자신의 추상적인 프로파일링만 믿고 있는 반면 자신은 이미 구체적인 단서를 잡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브리핑에서 제시카는 대형 스크린을 켜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범인은 아마도 강남이나 서초구에 거주하는 30대 IT 전문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화려한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어요. 범행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해보면 범인은 규칙적인 출퇴근 패턴을 가진 직장인이고 영어에 능통하며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민주는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방문했을 만한 장소는 확인해 보셨나요? 제시카는 민준을 쳐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찾은 단서가 제시카의 이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유용하다고 말이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제시카는 민준에게 다가와서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아직도 그 시시한 발품 조사에 매달리고 계신가요? 민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 편입니다. 제시카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고지식하시네요. 이제는 컴퓨터와 데이터 분석의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시다니.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눈 속에서는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혼자서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뒤져보니 최근 몇 달 사이에 데이비드 박, 데이비드 김, 데이비드 리 등 여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입국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신상 정보를 확인해가며 범인의 정체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어요.
한편 제시카는 FBI 본부와 화상회의를 하며 자신의 성과를 과장되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 상황은 완전히 제어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들도 저희 방식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용의자 한 명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제시카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본부의 실패를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야근을 하며 용의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제시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정말 성실하시긴 하네요. 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재빨리 다른 창으로 바꾸며 대답했어요. 네,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제시카는 민준의 옆에 앉으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밤 10시네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민주는 잠깐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아내가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제시카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김, 솔직히 묻겠는데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준은 당황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제시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경찰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주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시카는 민준의 외교적인 대답에 뭔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솔직한 피드백이었는데 이 한국 형사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반응만 보였거든요. 미스터 김, 정말로 이 사건을 해결할 자신 있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결하면 정말로 저와 결혼할 거예요? 제시카의 농담 섞인 말에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홍대에서 네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는 긴급 신고였어요. 홍대 클럽가 근처 원룸 건물 3층에서 발견된 네 번째 피해자는 24살의 관광객 브리트니 존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범행 수법은 동일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브리트니의 휴대폰에는 사건 당일 저녁 9시경에 촬영된 셀카 사진이 남아 있었고 그 배경으로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범인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낸 거였거든요. 새벽 4시까지 이어진 현장 검증이 끝나고 민주는 커피숍에서 아침을 때우며 브리트니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앱은 역시나 코리아 컬처 익스피리언스라는 한국 문화 체험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민주는 이 앱을 다운받아 직접 살펴봤습니다. 한복 체험, 전통차 만들기, 서예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고 모든 강사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고 광고하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데이비드 박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강사였어요. 오전 8시 경찰청 긴급회의에서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발생한 연쇄살인에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 상태였거든요. 경찰청장은 회색빛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하루라도 더 지체되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강력 범죄수사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FBI 요원님의 지휘하에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시카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범인의 정확한 프로파일을 완성했고 곧
용의자 명단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제시카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 없이 이론적인 분석만으로는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혹시 피해자들의 휴대폰 앱 사용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제시카는 민준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스터 김 또 그런 지엽적인 것들에 매달리시는군요. 범죄 수사는 큰 그림을 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니까요. 경찰청장이 제시카의 편을 들며 말했어요. 김 형사,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자잘한 것들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FBI 요원님 지시에 따라주게.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독자적인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시카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건에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FBI는 이 사건을 국제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시카의 완벽한 영어와 당당한 태도에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한국 경찰과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제시카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현지 수사진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고도의 지능 범죄에는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죠. 민주는 사무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전 없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대신 민주는 브리트니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정하고 확대해 봤어요. 흐릿했던 남자의 뒷모습이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한복을 입은 키 크고 마른 체형의 동양인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민주는 혼자서 코리아 컬처 익스피리언스 앱 운영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직원은 고작 3명뿐이었어요. 사무실 매니저는 민준의 신분을 확인한 후 협조적으로 대답해줬습니다. 데이비드 박 강사님 말씀이시죠? 정말 인기가 많으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어요. 민준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자 매니저는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만 해도 외국인 수강생 10여 명이 데이비드 강사님의 클래스를 들었네요.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혹시 데이비드 박 강사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오늘 오후 4시에 인사동에서 한복체험 클래스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주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범인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오후 일정을 정리하며 단독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제시카에게 알리면 분명 자신의 계획을 방해받을 게 뻔했거든요. 민주는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 3시 반 인사동 한복대여점 앞에서 민주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키가 크고 마른 동양인 남성이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의 손목에는 분명히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으로 추정되는 그 남자는 완벽한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의 밝은 미소와 친근한 태도에 외국인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민주는 쌍안경으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준수한 외모에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문화 강사 같았지만 민준의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복 체험이 끝난 후 데이비드 박은 참가자들과 함께 전통 찻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준도 멀리서 따라가며 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데이비드는 특히 혼자 온 여성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개인적인 연락처를 교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국인 여성 메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메건이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오후 5시경 문화체험이 모두 끝나고 참가자들이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은 메건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고 메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급하게 메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비드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민주는 메건이 혼자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민주는 메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영어 하세요? 메건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경찰입니다. 방금 전에 만나신 그 남자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메건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민주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메건은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요? 민준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혼자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건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에게 명함을 요청했어요. 민준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꼭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가려는데 제시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스터 김, 오늘 오후에 어디 계셨어요? 사무실에서 찾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민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볼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사건과 관련된 일을 혼자서 하신 건 아니죠? 민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화를 끄는 제시카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제시카는 내일부터 민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11시 민준이 집에서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건으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데이비드가 내일 저녁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자세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집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민준이 현관문을 열자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어딘지 초조해 보였고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미스터 김, 이런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민주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거실에는 사건 관련 자료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제시카는 그 자료들을 훑어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시네요. 제시카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FBI 본부에서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를 본국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차를 끓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뭔가 따로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어디선가 수상한 행동을 했다면서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범인을 거의 특정했습니다. 민준의 말에 제시카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민주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체험 앱 데이비드 박이라는 강사, 피해자들과의 접촉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직접 목격한 상황까지. 제시카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알아낸 거예요? 민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시카는 민준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선 분석, 휴대폰 데이터 크로스 체크, 심지어 범인의 심리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프로파일링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FBI 수준의 분석이에요. 제시카가 중얼거렸을 때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맥건으로부터 또 다른 문자가 온 거였어요. 데이비드가 내일 밤 9시에 한강 근처에서 만나자고 해요. 정말 무서워요. 민준은 즉시 제시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만약 맥건이 5번째 피해자가 된다면. 제시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작전을 세워야겠네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맥건을 보호하면서 범인을 유인하겠습니다. 당신은 FBI 백업팀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일제히 검거하는 거죠. 제시카는 민준의 계획을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수동적이던 이 한국 형사가 갑자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미스터 김, 혹시 이런 종류의 작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주는 잠깐 주저하다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작전 계획이 우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청에서는 긴급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준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비드 박 검거 작전이 확정된 거였어요. 경찰청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을 끝낼 수 있겠군. 김 형사, 정말 고생이 많았네. 하지만 강력 범죄수사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시 범인이 눈치채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제시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없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오후 2시 민주는 맥건과 만나 상세한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만난 맥건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정말 안전할까요? 그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라면. 민주는 완벽한 영어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요. 당신은 완전히 안전할 거예요. 맥건은 민준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알겠어요. 당신을 믿을게요. 저녁 8시 한강공원 근처에는 평복을 입은 경찰들과 FBI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민주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맥건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제시카는 지휘 차량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엘퍼팀, 타겟 접근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보고에 모든 팀원들이 긴장했어요. 오후 9시 정각, 데이비드 박이 나타났습니다. 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민주는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키 크고 마른 체형, 손목에 명품 시계, 그리고 완벽한 영어로 매건에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안녕 매건, 오늘 밤 정말 아름다워 보이네. 데이비드의 친근한 미소 뒤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민주는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매건이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이 적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타겟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곧 접근하겠습니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의 예상과 달리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갑자기 매건의 손목을 잡더니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매건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데이비드는 무언가를 그녀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민주는 즉시 달려갔어요. 멈춰. 경찰이다. 민준의 외침에 데이비드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경찰? 한심하군. 데이비드가 완벽한 영어로 조롱했습니다. 정말 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데이비드 박, 사라 윌슨, 에밀리 데이비스, 제니퍼 리, 브리트니, 존슨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데이비드는 민준의 유창한 영어에 잠깐 놀랐지만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한국 경찰 치고는 영어를 잘하는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데이비드가 매건을 인질로 삼은 채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대화를 시도했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지, 데이비드? 동기가 뭐야? 데이비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멍청한 미국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 한국 문화와 한국 남자들을 깔보지. 누군가는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 했어. 민주는 데이비드의 심리를 파악하며 접근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야. 너는 그냥 그들의 편견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야. 데이비드가 잠깐 흔들렸어요. 민준의 말이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모순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닥쳐.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주의가 흩어진 틈을 타서 재빠르게 접근한 거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데이비드의 손목을 잡고 매건을 구출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항했지만 민준의 격투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몇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데이비드를 제압한 민준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박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시카가 백업팀과 함께 달려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민준이 혼자서 범인을 완벽하게 제압해 놓은 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제시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민준의 모습은 평소 알고 있던 그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완벽한 영어 실력,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전문적인 격투 기술까지. 데이비드 박이 경찰차에 실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 여자들이 그럴 자격이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매건은 민준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제시카는 민준을 멀리서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평범한 한국 형사가 맞나? 영어 실력도 나보다 좋고 범인 제압 기술도 완벽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건이 해결된 것을 축하해야 할 때였습니다. 경찰청으로 돌아온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자들과 동료들의 뜨거운 환호였습니다. 김민준 형사,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FBI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진짜 영웅은 바로 김민준이라는 것을. 제시카는 복잡한 심경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한국 형사가 사실은 엄청난 실력자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미스터 김. 제시카가 다가가려 했을 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준이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FBI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민준이 FBI 본부와 화상통화를 연결했을 때 화면 너머에는 중년의 백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FBI 아시아 담당 부국장 마이클 스미스였어요. 김요원, 사건 해결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파일을 검토해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민주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워크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부국장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배경에 대해서요. 제시카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부국장이 계속 말했어요. 김요원 아니면 전직 김요원이라고 해야겠군요. 랭글리에서 본 지 오래됐네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스미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실력으로 정체가 탄로났거든요. 제시카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요원? 랭글리? 그게 CIA 본부 아닌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제시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스미스 부국장이 화상통화를 통해 말했어요. 톰슨 요원, 당신은 우리가 훈련시킨 최고의 국제요원 중 한 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김민주는 5년 전 CIA-국정원 합동 프로그램의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한국 형사가 CIA에서 훈련받은 국제요원이었다니. 농담이시죠? 제시카가 중얼거렸을 때 스미스 부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김요원은 중동과 동유럽의 대테러 작전을 전문으로 했어요. 7개 언어를 구사하고 세계의 주요 테러 조직을 성공적으로 와해시켰습니다. 민주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형사일 뿐이에요. 스미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 요원이면 영원한 요원이죠. 게다가 오늘 당신이 보여준 실력을 보면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제시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그냥 평범한 경찰인 척 한 거예요? 민주는 제시카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에요.
정말로 평범한 형사로 살고 싶었거든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하지만 왜요? 왜 그런 엄청난 경력을 숨기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작전에서 민간인 인질들이 희생됐어요.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미스 부국장이 화면에서 말했어요. 다마스쿠스 작전은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김요원. 당신은 그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제시카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사람이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와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국정원에서도 이해해 주셨고 경찰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물론 제 과거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고요. 제시카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스미스 부국장이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톰슨 요원, 오늘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당신의 파트너는 그냥 평범한 형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일해본 가장 뛰어난 요원 중 한 명이에요. 제시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이 정말 미안해요. 민주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모르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청장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시카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이 사건 해결하면 내가 결혼해 줄게 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스터 김, 아니 민준 씨. 제시카가 어둠둠하게 말을 시작했을 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시카, 저는 정말로 과거의 일은 잊고 싶어 해요. 앞으로도 그냥 평범한 형사로 불러주세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너무 무시했어요. 심지어 모욕까지 했고,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사건이 해결됐다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경찰청에서는 사건 해결을 축하하는 간소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민준을 영웅으로 대했지만 정작 민준은 구석에서 조용히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요? 제시카가 반문했습니다. 7개 언어를 구사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잡는 게 운인가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능력들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해요. 제시카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미안해요. 제시카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 그리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들을 한 것. 민주는 제시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사실 저도 당신의 열정은 부러웠어요. 사건 해결에 대한 순수한 의욕 말이에요. 제시카는 민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교만했어요. 한국 경찰들을 무시하고 특히 당신을. 제시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당신은 잘못된 게 없어요. 다만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당신의 FBI 이론들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요. 범인도 못 찾았고, 당신의 실력도 못 알아봤고,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제시카는 민준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제시카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민준에 대해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능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도요. 제시카는 FBI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민준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사건이 해결됐어. 이제 좀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저녁 준비해 놓을게.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집에 도착하기 직전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민준아, 바쁜 중에 미안하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 내일 아침에 본부로 와줄 수 있겠나? 민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중국 조직폭력배들이 서울에서 뭔가 큰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도움이 필요해.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막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건가? 그날 밤 제시카는 호텔방에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겠어요. 민주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좋은 밤 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제시카는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연쇄살인 사건 해결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평범한 한국 형사가 FBI도 못 잡은 범인을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민준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국가기밀이었거든요. 제시카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면서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국제사건이다 보니 양국 간에 조율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민준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그동안 쌓인 오해들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의 체포 이후 경찰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일 계속된 연쇄살인 사건이 마침내 해결됐고 특히 평범해 보였던 한국 형사가 FBI 요원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것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관심과 찬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제시카는 복잡한 심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CIA에서 훈련받은 국제테러 전문가였다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추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민준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제시카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경찰청 근처 조용한 카페로 이동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구석 자리에 앉아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커피 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 그리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들을 한 것. 민주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시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는 조용히 제시카의 말을 기다렸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첫 해외 임무였고, 만약 실패하면 FBI에서의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하게 나온 거였어요. 불안함을 감추려고요. 민주는 제시카의 고백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요원이 처음 맡은 중요한 임무에서 느꼈을 부담감과 두려움을 말이죠. 그럼 그 결혼해 줄게라는 말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제시카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 불안감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당신이 뭔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는데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무서웠다고요? 민준이 의아하게 물었어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나간 거예요. 방어기제였달까요? 민주는 제시카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털어놓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제시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무시했던 분이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합쳐도 당신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말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 다른 경험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준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제시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겸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라면 분명 처음부터 자신의 경력을 자랑했을 텐데 당신은 끝까지 숨기고 계셨잖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그런 과거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고 싶은 상처거든요. 제시카는 민준의 진솔한 고백에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민준이 제시카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당신의 솔직함이 고마워요. 그럼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앞으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당신의 FBI 경험담이 궁금해요. 제시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적어도 민준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로 평범한 형사로 살고 싶거든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그건 당신의 비밀이니까요. 민주는 제시카의 약속에 안심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제시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다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제시카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민준이 배웅을 나왔어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민준이 인사하자 제시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민준은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처음에 그렇게 오만했던 제시카가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겸손해졌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자신이 다시 다른 사람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아내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분은 빼고 말이에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아내가 말했을 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 아내는 민준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제시카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민준이 배웅을 나왔어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민준이 인사하자 제시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민주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처음에 그렇게 오만했던 제시카가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겸손해졌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자신이 다시 다른 사람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아내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분은 빼고 말이에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아내가 말했을 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 아내는 민준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민준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정원 과장이었어요. 민준아, 중요한 소식이 있어. FBI 본부에서 너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 아시아 태평양 국제수사팀 창설을 위한 특별 제안이라고 하는데.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FBI 본부에서요? 그래, 제시카 톰슨 요원이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하더라. 이번 사건에서의 내 활약상이 본부까지 보고됐나 봐. 민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막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국제적인 일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들었어요. 제시카가 자신을 추천했다니.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화상회의가 있을 예정이야. 한번 드러나 봐. 물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전화를 끄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시카는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추천했을까? 아직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국정원 본부에서 FBI 본부와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마이클 스미스 부국장과 함께 제시카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오만함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자신감이었어요.
김민준 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미스 부국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번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범죄수사팀 창설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마약 밀수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제시카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번 연쇄살인 사건에서 보여주신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FBI 본부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국제적 감각을 가진 수사관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민주는 제시카의 성숙해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예전에 그 도도하고 경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스미스 부국장이 구체적인 제안을 설명했어요.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설 수사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김 형사님께서 아시아 지역 팀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위험한 국제사건에 뛰어들게 될 수도 있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시카 요원이 미국 측 대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스미스 부국장의 말에 민주는 제시카를 바라봤어요.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수락한다면 저희는 다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팀워크를 보여드릴 자신이 있어요. 민주는 제시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회의 후 민주는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아내는 민준의 눈빛을 보며 이해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지지할게. 다만 안전만 조심해줘. 민주는 아내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제안을 수락한다고 답했어요. 6개월 후 서울의 새로운 국제범죄수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는 아시아 지역 팀장으로, 제시카는 미국 측 연락관으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였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된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시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민준도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제시카는 예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성숙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당신에게서 배운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발품 수사의 중요성을 진짜로 알겠어요. 첫 번째 사건이 배정됐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이었어요.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사건이었지만 민준과 제시카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갔어요. 민준의 현장 경험과 제시카의 체계적 분석 능력이 완벽하게 결합됐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시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현지 경찰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시카의 겸손한 태도에 현지 경찰들도 기꺼이 협력했어요. 민준은 제시카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반면 민준도 제시카의 FBI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어요. 이런 국제조직 사건에서는 당신의 전문성이 정말 필요해요. 민준의 인정과 격려에 제시카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살리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2주 만에 인신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첫 사건 해결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제시카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민준이 대답했을 때 제시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처음에 제가 했던 그 말 기억하세요? 제시카가 부끄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이 사건 해결하면 내가 결혼해 줄게라는. 민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그때는 정말 놀랐거든요. 제시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었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말 결혼한 것 같아요. 민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자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물론 로맨틱한 의미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의미에서요. 서로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결합이 아닐까요? 민주는 제시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맞는 말이네요.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됐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가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제시카를 만났을 때의 그 충격과 갈등,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진정한 이해와 파트너십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특히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제시카 역시 호텔에서 비슷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1년 전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추했는지, 그리고 민준이라는 훌륭한 멘토를 만나 진정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수사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년 후 김민준과 제시카의 국제수사팀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배운 진정한 가치들이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겸손함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선입견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진정한 실력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 김민준과 제시카의 이야기는 이 모든 교훈을 담은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놀라운 재능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겉모습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김민준과 제시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재밌는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